시간 관계상 다음 이재명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당원 게시판을 막았어요. 민주당에서. 당원 게시판에서 후보에 대한 온갖 비방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이 당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막고 아마 1월 달에 제가 듣기로는 실명제로 이렇게 로서 아마 다시 오픈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론도 지금 카톡이라는 이름은 막 넘치거든요, 이거. 아마 제가 보건 데는 다음 달 되면 후보 교체론이 여론조사로도 아마도 이게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촉발시키는 게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만 틀면 후보 교체론 이야기하고도 비슷해요. 촉발될 수가 있죠. 정권 재창출하고 교체론을 물어보면 저희들이 10월 30일과 11월 1일 사이에 조사를 했을 때 정권 재창출이 32.2, 정권 교체가 58.2, 16%가 교체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11일, 13일 하니까 정권 재창출이 39.7, 정권 교체가 47.6, 불과 16% 교체가 나온 게 7.9%로 좁혀듭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윤석열과 지금 거기 캠프에 짜여지는 인물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정권 잡는 것도 반 정권 교체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깔고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론의 그 민심을 흡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자꾸 현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 차별을 하려는 부분에 자꾸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정권 재창출의 큰 흐름을 누거뜨리는 부분은 있는데 안으로 봐서는 이제 이야기했듯이 여당 내 당내 그 게시판조차도 지금 막아야 될 만큼 당내 내부는 갈등은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후보 또는 그쪽 전략팀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는 당원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아마 차별화를 계속 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요.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 바꾸기다 이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상당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실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민심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민심 이기는 정치가 없다. 우리가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도 비치긴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많은 정책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 여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과 또 가치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정책들을 쉽게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년 유예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또 공시지가 현실화. 이 세 가지 전부 다 지금 1년 유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한시적인 뭔가의 보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유예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를 앞두고 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약간 포퓰리스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자산 양극화 그리고 또 이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과 그 가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꾸 유예를 하는 모습들은 아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부분들이 지지층이 사실 지금 이재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모두의 이재명 후보가 반전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정치적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어필되면서 지지율이 약간 반전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여건의 지금 이때까지 쭉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바꾸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가면 진짜 여권의 모습은 뭐야? 여권이 진짜 그 이 법안을 만드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수적 이 뭡니까 뒷받침해 줬던 이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신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이재명 후보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상당히 민생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지 격까지만 조금 수리하는 쪽으로 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저는 소탕대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항소연한테 묻고 싶은데요. 그 이재명 후보는 시대 정신으로서 시대 전환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이재명 노믹스를 말하면서 공정 성장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편을 놓고 토론하거나 지 말만 할 때는 그럴싸하게 하는 듯이 보여지지만 예. 과연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허점을 공격하는 사람과 토론이 될 수준인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보를 뽑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의 어떤 수준의 후보인가를 봐야 되고 또 후보를 잘 모르면 저 당이 어떤가를 보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주 숱하게 던지는 저 메시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장동에서 했던 것과 그의 주거정책 사이의 괴리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집 짓기 전에는 1,100만 원에 판교 노동자한테 준다 해놓고 지어가지고는 3,400만 원에 SK 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완전히 부자들한테 그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됐어요. 그래서 이런 객차의 결의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책임의 문제로 넘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난 저 사람은 그야말로 이 생존 본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검사로 술 먹고 살아서 통찰력이 없고 이 사람은 생존 본능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럴싸하게 이 좌파 진보 진영에서 거론되는 가치들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런가? 저 사람이 이상희 교수 한번 보세요. 자기 비판하는 이상희 교수의 지적,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상희 교수의 지적은 저는 옳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을 당원 징계에 8개월 뗐어요. 당원 정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재명이 그야말로 국민 독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깊숙이 들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되면 누가 저 사람 앞에 안 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훈족의 아틸라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중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사람이 알면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모르니까 저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 홍 선생님 그 이재명을 위한 변명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5번 대선이 보면 가장 큰 특징이 한쪽은 비주류고 한쪽은 정치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가 뭐 이런 선거판은 처음 본다고 봐야 되겠죠. 이 비주류 정치인 입장에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전인자를 노선을 그대로 계승해서 당선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 부분 야당만큼은 아니어도 거기서 비판적 개성을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주류에서 후보가 뽑힌 게 아니고 비주류에서 후보가 뽑히다 보니까 당내에서 그 차별을 시키고 비판적 극복을 하려 하는 과정에서 이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후보의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굉장히 이념지향적인 그 정당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 순간 당선이 어렵고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비전이나 차각을 제시하는지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켜나가면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빠져나가는 게 실용주의라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그래서
뭐 기존에 정치를 많이 했던 사람이면은 그게 판단이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하나하나가 저것이 진정성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표정을 보면은 표정에서도 보면은 그것을 심각하게 깨닫는다라는 그런 표정이 잘 안 보여요. 그냥 그것이 하나 전략적으로 그렇게 제스처를 하거나 선택을 했다는 것이 표정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변명하라니까 비판할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본인이 그 비천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막 표현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보면은 상당히 좀 아련하죠. 예. 근데 그나마 그 속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 올곧게 난간을 헤치고 놓은 데는 본인도 인정하지만 어머니의 이 힘이 컸다. 어머니가 이 지켜주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딴 길로 안 세고 뭐 담배도 안 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 본인이 하나하나 해왔고 그래서 가족사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또 한편 또 이해되는 바도 없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전두환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 저희들처럼 이렇게 80년대를 이렇게 이 20대를 보낸 사람들한테는 전두환은 정말 남다른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해보면 80년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간용을 베풀 수 있을까 마인드를. 예. 그랬더만 그때 아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중대 가서 이 사고시를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변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그 시민운동하고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항상 좀 깨어 있었다. 뭔가를 갖다가 계속 살피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도전하고 그거는 저는 충분히 제가 이 10여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금 이 다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시대 전환의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 이 속에서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30년 된 우리 그 이상된 헌법 체제도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취임 초기에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막중한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차 교수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또다시 진영의 정말 이렇게 제로섬 게임의 전쟁이 돼버리면은 그 누가 되더라도 정말 국민 통합은 입에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면은 저는 난감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나타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모색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